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작년 여름 우리나라에 출시되어 대치동 수험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곧바로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화제의 책 최적의 공부뇌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인간의 뇌를 공부에 필요한 기억력과 사고력의 관점에서 분석했고, 이를 통해 공부에 적합한 최적의 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단원평가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 공무원 시험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 이케가야 유지는 일본 도쿄대학 현직 교수로 재직 중이며 최고의 뇌과학 권위자입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책을 통해 실용적이고 유용한 뇌과학 연구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했고, 이 책 최적의 공부뇌는 무려 20만 명이 넘는 아시아권 독자들로부터 극도로 실용적인 공부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 출판되기 전에 대치동에서 먼저 번역한 복사물이 돌았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뇌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최적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목차에 맞게 주요 내용을 정리한 뒤 영상의 말미에 실제 공부하는 순서대로 책의 내용을 짧게 재구성한 실전편을 추가했습니다. 이 영상만 반복해서 들으셔도 책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이케가야 유지의 최적의 공부뇌 요약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최적의 뇌를 만드는 기억의 정체. 사람의 기억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통상 어떤 정보를 습득하면 단기 기억을 거친 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이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을 대뇌 피질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사람의 뇌에 주입되는 정보의 양이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모든 정보와 지식을 대뇌 피질에서 보관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어떤 정보가 외부로부터 입력되었을 때 이 정보가 장기 기억이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 판단을 하는 곳이 바로 귀 뒤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해마라는 곳입니다. 이는 바다의 해마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여튼 이런 해마는 입력된 정보들 중 장기 기억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한 것만 대뇌 피질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단기 기억으로 머물게 하여 종국에는 뇌에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마는 어떤 기준으로 이 지식은 그냥 흘려버려도 되는 정보이고 이 지식은 장기 기억이 필요한 정보야 라고 판단할까요? 그 기준은 놀랍게도 삶에 꼭 필요한 정보인가 아닌가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뇌가 생존을 위해 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이겠지만, 해마는 이런 것들을 삶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썩은 냄새가 나는 음식은 먹으면 식중독에 걸린다라든가 돌이 머리를 향해 날아오면 꼭 피해야 한다와 같은 그런 정보들은 삶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바로 대뇌 피질로 이동시켜 장기 기억 장치에 보관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단어 수학 공식을 해마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 분류하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마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해마를 어떻게 속이느냐? 그 해답은 반복에 있습니다. 해마가 이 지식을 삶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한 열정적으로 꾸준히 정보를 입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는 이렇게 끈질기게 들어온 정보는 분명 내 삶에 필요한 정보일 거야 라고 착각할 것이고, 결국 대뇌 피질로 그 정보를 보내줄 것입니다. 즉, 계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 이 정보가 내 삶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해마를 속이는 것,
이것이 이 책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능숙하게 반복 훈련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뇌를 속이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을 습득하고 해마를 잘 속이는 사기꾼을 세간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 시험날까지 기억하는 공부뇌. 뇌의 망각 속도는 모두 비슷합니다. 이를 100여 년 전 실험을 통해 이미 입증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이고 그의 그래프를 에빙의 망각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망각 곡선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한 뒤 4시간이 지나면 절반을 잊어버리지만 그 후에 남은 기억은 의외로 장기간 유지되며 조금씩 망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단어를 외웠을 때 4시간이 지나면 5개 정도만 기억에 남고 하루가 지나면 3개 정도, 이틀이 지나면 2개 정도가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에빙의 망각 곡선은 어느 시점에 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이 망각 곡선에 따른 복습의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습의 법칙 1. 한 달 안에 복습하라. 첫 번째 복습의 법칙은 복습의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잠재적 기억의 유통기한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해마에 어떤 정보가 머무는 기간은 통상 한 달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정보를 한 달 동안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은 뇌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에서 보존되고 있는 것을 잠재 흔적이라고 하고 그 기간인 한 달을 잠재적 기억의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복습은 잠재 흔적이 남아있는 한 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나 해마가 정보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 복습하면 해마는 처음 입력된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습의 효과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복습 계획은 화면과 같습니다. 학습일 다음 날 첫 번째 복습을 하고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 두 번째 복습, 다시 그날로부터 2주일 뒤 세 번째 복습, 다시 그날로부터 한 달 뒤 네 번째 복습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총 4회의 복습을 조금씩 간격을 넓히면서 2달 동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마는 이것을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하고 장기 기억 장치인 대뇌피질로 이동시킵니다. 이보다 더 촘촘히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을 키울 때도 같은 부위를 매일 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복습의 법칙 두 번째, 반드시 같은 내용을 반복하라. 복습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같은 대상에서만 나타납니다. 같은 과목이라도 참고서가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그 참고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한번 참고서를 결정했으면 그것만 몇 번이고 복습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참고서를 이것저것 바꾸면 복습 효과를 눈앞에 두고도 놓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복습의 법칙 세 번째, 입력보다 출력이 더 중요하다. 복습의 세 번째 법칙은 뇌의 출력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정보를 뇌에 입력하는 것과 그 정보를 다시 뇌에서 출력하는 것은 둘 다 모두 중요합니다. 입력 없는 출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압도적으로 출력을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럼 출력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 문제를 풀거나 아는 것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력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해마 입장에서는 이 정보는 이렇게나 사용할 기회가 많구나. 그럼 반드시 장기 기억 장치로 보내야 하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입식 공부법보다 지식을 활용하는 공부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복습은 같은 교과서나 참고서로 하되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집을 계속 풀면서 입력된 정보를 자꾸 출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공부법입니다. 제3장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공부뇌. 작가는 해마와 기억의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말하자면 해마 박사인데요.
해마와 기억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작가가 했던 실험은 해마의 얇은 전극을 살짝 꽂고 해마를 반복적으로 자극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신경세포 사이의 결합이 강해졌고 강해진 결합도는 장기적으로 증강된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문용어로 장기 증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뇌 기억의 근원입니다. 즉, 수차례 복습을 통해 해마를 자극하면 해마의 신경세포가 장기 증강의 상태가 되어 학습 능력과 기억 능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관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은 반복으로 장기 증강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장기 증강을 효율적으로 일으키는 3가지 비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증강 만들기 첫 번째, 세타파가 나오게 하라. 장기 증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세타파입니다. 세타파는 사람이 무언가에 호기심을 느낄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무언가를 처음 보았을 때,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디딜 때 자연스럽게 뇌에서 흘러나오는 뇌파인데요. 세타파가 나올 때 적은 자극으로도 장기 증강의 상태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왕에 공부를 할 거라면 호기심을 갖고 재밌게 해야 합니다.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며 공부를 하면 결국 복습의 횟수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도무지 흥미가 안 생기는 날에는 약간의 휴식 뒤에 다시 도전하거나 깔끔하게 잠자고 난 뒤 다음날 의욕적으로 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장기 증강 만들기 두 번째, 편도체를 활성화하라. 장기 증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은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선 세타파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편도체는 해마 바로 옆에 있는 손톱 크기 정도로 작은 부위인데요. 이곳에서 인간의 모든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해마를 기억 공장이라고 한다면 편도체는 감정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장기 증강이 생기기 쉽습니다. 즉, 슬플 때, 기쁠 때 등 감정이 격할 때 인간은 무엇인가를 더 기억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감정을 자극했던 기억들을 우리는 추억이라 부르는데 이런 추억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편도체를 자극하여 장기 증강 상태에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편도체를 이용한 기억력 증강은 동물 진화 과정에서 오랫동안 길러진 특성이기에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방법은 외워야 할 정보에 감정을 입혀 편도체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다가 1821년에 사망했다를 외운다면 수많은 작전에 실패한 나폴레옹의 원통함을 상상하며 섬에 유배된 것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에 의해 편도체가 자극되고 뇌는 이 지식을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장기 증강 만들기 세 번째, 야생의 사자처럼 공부하라. 세 번째 비결은 야생의 사자처럼 공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자연 진화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갈까요? 바로 배고플 때, 사냥할 때, 추울 때 본능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두뇌 회전과 기억 능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인간도 본능적으로 동물입니다. 우리도 수만 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런 진화 과정을 겪었기에 이런 방법이 본능적으로 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밥 먹기 전에 공부하는 것, 그리고 가끔 걸어 다니면서 무언가를 외우는 것, 너무 따뜻한 곳보다는 시원한 곳에서 공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제4장, 수면으로 완성되는 공부뇌. 뇌는 수면 중에 과거의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잠을 자지 않으면 해마에게 정보를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는 셈이 됩니다. 학습의 기본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고 외운 뒤 충분히 잠을 자서 남은 일은 해마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외웠다면 잊어버리기 전에 잠을 자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잠자기 전 한두 시간 전에 무언가를 외울 때 암기력은 극대화됩니다. 뇌에게는 이 시간이 기억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런 이유로 잠자기 전 한두 시간은 영어나 역사, 사회 등 외우는 과목을 공부하고 잠에서 막 깨어난 시간에는
수학이나 국어 등 논리력이나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정답을 찾아내는 공부뇌. 이 장에서는 스몰 스텝과 학습 전이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기억이 오래 가려면 무언가를 알아갈 때 스몰 스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스몰 스텝,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나누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겠다 모르겠어 하고 한탄할 여유가 있다면 먼저 나눠야 합니다. 아는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곳에서부터 다시 도전하세요. 모르겠다라는 말은 나누지 못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잘게 조각내는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만약 고등학생의 수학 실력이 아직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고등학생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초등학생용 수학 학습지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며 학습 시간에 걸맞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몰 스텝이 최선이자 최단의 공부법입니다. 또한 공부는 한 가지를 습득하면 다른 것을 학습하는 기반 능력을 몸에 더 수월하게 익히게 됩니다. 이를 학습 전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어느 한 과목을 제대로 정복한다면 비교적 쉽게 다른 과목들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장 빠르게 응용하는 공부뇌. 이번 장에서는 우리의 기억을 총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경험기억과 지식기억, 방법기억입니다. 우선 경험기억과 지식기억을 먼저 살펴보고 방법기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은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는 기억과 자유롭게 떠올릴 수 없는 기억으로 구분합니다. 전자를 경험기억, 후자를 지식기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경험기억은 등굣길에 넘어져 다친 기억이나 친구와의 약속을 어긴 기억 등 자신의 경험을 통해 기억되었기에 자유자재로 떠올릴 수 있는 기억입니다. 이에 반해 지식기억은 화학기호, 영어 단어 등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지식에 대한 기억인데요. 이런 지식기억은 계기가 충분하지 못하면 기억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위해 외워야 하는 지식들을 지식기억이 아닌 경험기억으로 외울 수 있다면 우리는 한결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뇌에 도로를 깔아서 단순 지식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뇌에 도로를 깐다는 것은 외우고 싶은 내용을 다른 내용과 연결 짓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을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문, 용법을 함께 익힌다거나 나열된 역사 지식을 외울 때 그 단어 앞 음절의 음을 따서 말장난을 만들며 외우는 두음자 암기 방식도 여기에서 말하는 연합의 일종입니다. 둘째, 외운 것을 입으로 뱉어내면 지식기억을 경험기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하게 지식기억을 경험기억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뇌는 입력보다 출력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든 말하는 사이에 그 지식은 확실한 경험기억이 되어 자신의 것이 됩니다. 설명이 뇌에 좋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어 누군가에게 설명함으로써 뇌는 자신의 목소리를 귀로 들으며 또 한 번 학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면 오랜 기간 마음에 남는 것처럼 귀를 사용한 학습은 눈을 사용한 학습보다 효율이 더 높습니다. 지식을 노래로 만들어 외우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들어줄 누군가가 없다면 혼잣말로 누군가에게 설명한다고 상상하며 입 밖으로 내뱉으면 됩니다. 청각을 말한 김에 촉각을 이용한 공부법도 소개하겠습니다. 손끝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뇌를 자극하려면 손끝을 사용하여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즉, 눈으로만 보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쓰면서 외우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식기억과 경험기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재를 만드는 기억법인 방법기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기억과 경험기억은 머리로 외우는 기억이지만 방법기억은 몸으로 외우는 기억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 수영하는 법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런 방법기억의 특성은
무의식 중에 만들어진다는 것과 한 번 익히면 잊어버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앞서 학습 전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떤 분야를 깊이 연구하면 다른 분야의 지식도 간단히 습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학습 전이가 대표적인 방법 기억을 이용한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 한 부분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 이해 방법이 바로 방법 기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학습이 필요하지만 부수적인 이해 방법, 즉 방법 기억은 무의식 중에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야를 제대로 습득하면 이러한 방법 기억이 머릿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의 학습 전이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둑 프로 기사들은 자신이 직접 한 시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합까지도 쉽게 기보를 외워 경기가 끝난 뒤 완벽히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방법 기억입니다. 그들은 수백 수천 번의 경기 경험을 통해 대국 중에 나오는 정형화된 형세를 모형화한 방법 기억이 있고 시합을 보면서 무의식 중에 그 기보를 분류 해석하여 법칙성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대국 중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어이없는 형세를 보면 아무리 프로 기사라 하더라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방법 기억을 쓸 수 없으니까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시험 중에 문제 푸는 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문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유형화하여 수십 번, 수백 번 풀 때 무의식 중에 뇌가 그 형세를 기억하고 법칙성을 간파해 바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1인칭 나의 시점으로 쓰여진 책에 따라 저도 1인칭 시점으로 리뷰했습니다. 책의 목차대로 요약하다 보니 책에서 소개한 공부 방법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서 책에 나온 모든 방법들을 실제 공부 순서에 맞게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최적의 공부 내 실전편 핵심 정리입니다. 1. 복습은 한 달 이내에 실시하되 에빙의 망각 곡선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대로 진행합니다. 학습일 다음 날 첫 번째 복습을 하고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 두 번째 복습, 다시 그날로부터 2주일 뒤 세 번째 복습, 다시 그날로부터 한 달 뒤 네 번째 복습을 합니다. 2. 복습은 다른 책이 아닌 자신이 학습했던 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먼저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한 개념을 외운 뒤 다양한 문제들을 풀며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즐거운 마음으로 복습해야 세타파가 뇌에서 나오면서 능률을 올려줍니다. 4. 개념을 이해할 때는 스몰 스텝으로 진행합니다. 대충 뭉뚱그려서 빅 스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잘게 나눈 뒤 내가 모르는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문제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단계적 학습, 스몰 스텝이 최고이자 최단의 공부법입니다. 5. 외울 때는 아래의 방법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말장난처럼 두음자를 따거나 주의 사물과 연결지어 외우는 방법, 외워야 할 지식에 감정을 이입하는 방법,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말하면서 외우거나 암기가 된 뒤 실제로 그 내용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방법. 6.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고 이렇게 개념을 숙지했다면 이제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면서 내가 외웠던 지식을 밖으로 반드시 출력해야 합니다. 뇌는 이 출력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풀이를 통해 해마는 내가 외웠던 지식이 이렇게나 쓸모가 많은 지식이구나 생각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하는 방법을 부수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형들의 반복풀이를 통해 그 이해 방법들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몸이 기억할 정도가 되고 비슷한 문제나 상황이 연출될 때 바로 적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이를 책에서는 방법 기억이라고 표현하며 천재가 될 수 있는 기억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형세를 기억하는 바둑 기사들이 한 번 본 경기의 기보를 외워
그대로 재현하거나 수많은 수학 문제의 유형을 풀었던 학생이 비슷한 문제를 보며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이런 방법 기억 때문입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TV 프로그램인 티처스에서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은 몸이 쓰러져도 손이 저절로 풀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책에서 말한 방법 기억과 일맥상통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했다면 반드시 수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무의식 중에 방법 기억이 쌓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7. 이렇게 이해와 암기, 문제풀이를 통해 한 분야의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면 그 방법 기억을 통해 다른 분야를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학습 전이라고 합니다. 8.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를 모두 마쳤다면 정해진 시간에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자는 동안 해마는 자기 직전에 외웠던 많은 지식들을 분류하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한두 시간을 기억의 황금 시간대라고 합니다. 잠자기 전 한두 시간은 영어나 사회 등 기억력을 요하는 암기 과목을 하고 잠에서 막 깨어나 아침 식사하기 전에는 수학이나 국어 등 논리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난 뒤 포만감이 있을 때는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책의 내용을 조금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작가는 책의 말미에 이 책을 쓴 이유가 기발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 독자를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과거 위인들의 경험을 현대 뇌과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반복을 통해 방법 기억을 익혀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지에 오르게 하는 것, 그 평범한 진리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